부터 오늘의 특별 강의 PTV 베트남 물류회사 최분도 대표님을 모시고 열정적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분도 대표님이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막 소개받은 베트남 물류회사 PTV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분도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은 오타 시드니 지회죠. 저는 오타 호치민 지회의 차세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호치민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소개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냥 베트남에 있는 조그만 물류회사 구멍가게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저도 젊은 시대를 살아왔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겠지만 저도 대학생의 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또래 젊은 친구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빠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저 또한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시간표를 딱 배정을 받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시드니 지회 집행부 분들께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셨구나. 밥 먹고 나면 당연히 졸릴 텐데 좋으시면은 수강생들을 혼내기는 힘드실 것 같고 지루한 강의 하나 정도를 껴놓으면 자연스럽게 졸고 나면 강사 책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조셔도 여러분들 책임은 없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강의 오늘 여러 번 들으셨죠?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도움도 많이 되시고요. 하나쯤은 도움이 안 되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저의 얘기들을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시작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는 새로운 삶을 또는 새로운 꿈들을 꾸시기 위해서 또는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또는 요즘 삶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어떤 게 행복하세요? 맑은 공기, 친구들, 네. 장소, 또 건강. 그래요. 이렇게 삶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할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 관련돼서 무역스쿨에 왔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노트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만 남았습니다. 24시간 딱 남았고요. 24시간 동안에 나 스스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행복, 물건, 무엇이든 나 스스로를 하루 남은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시간 때우는 겁니다. 이거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 1분 들이댈까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스스로를 마지막 남은 하루 남았는데 24시간 남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죽으면 정말 행복하게 죽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하라고 쓰라고 그러는데 옆 사람하고 상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뒤에 본인이 행복한 거니까 옆 분하고 상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다 적으셨나요? 소설 쓰시는 분들 계시네요, 한쪽에서. 다 되셨나요? 아까 대답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네, 24시간 동안 나에게 남아있다면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그동안 방황했던 것을 하나 결정을 줘야 돼요. 방황했던 거를 결정을 짓는다. 죽음을 네. 내가 어느 신을 향해서 갈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신을 향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나 24시간 동안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대답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남자분들 중에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어요? 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 또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저랑 눈 마주치면 눈 돌리지 마시고 하고 났어요. 예. 예.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혹시 쓰신 분 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날 24시간 동안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쓰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아주 명예로운 자리를 24시간 동안 차지하고 죽는 것이 행복하겠다라고 쓰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저 같은 거 썼을 것 같은데. 비슷한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연대사 처음에서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그거는 이제 주는 거에 대한 얘기죠. 내가 차지하는 거.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작을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돈이 될까? 과연 명예가 될까? 24시간이 주어졌다고 여러분들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돈이나 명예를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을 때, 또는 성공이라는 키포인트를 놓을 때, 또는 사업이라는 키포인트를 놓을 때 우리는 가장 그걸 위해서 뛰고 있죠. 돈 또는 명예. 그럼 왜 이런 가치 판단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돈이나 명예 또는 그 많은 다른 가치들을 위해서 더 뛰고 있다는 거죠. 결국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킬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게 별로 없어요. 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가면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할까. 제가 살아온 삶을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 또한 한번 뒤돌아보면서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하나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꿈이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직 젊으신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다. 또 다른 분? 성공해보는 것. 손 드신 분? 네. 보통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한국 사람들은 직업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그 직업이 꿈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꿈이 뭔가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저 이제 강의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해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저분께서 다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젊은 아이들, 어린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 조금 나이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또 자기들 성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낮추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는 얘기들은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좀 아주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삼성 입사가 꿈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 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인 자기 삶의 기준 중에서 직업 또는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삶의 방식들이 그곳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 주위 사람들과는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내 아까 얘기했던 작은 행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시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으셔도 못 나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호치민에 이민을 간 지가 한 16년 됐는데요. 그때는 한국 방송이 안 났었어요.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다 보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는 이제 일하러 나가고 와이프가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어울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녁만 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냐?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하는 게 참 재밌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일 재밌어하는 남의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60명 정도 반에 정말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한 45등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불러갖고 너는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어머니 모셔와라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시던 얘기가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저희 집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건설회사를 다니셨는데 건설회사 다니시면서 아버지는 이 꿈을 사업으로 두셨던 분이어서 1년 다니시다가 돈을 조금 모으시면 나와서 사업을 하시고 좀 잘 안 되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시고 능력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취업은 바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 번 정도 망했었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서 현명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먹고 사는 거는 어렵지 않게 그냥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꿈이 아들들이 공부나 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서 취업이나 잘하면 직장생활이나 하면 좋겠다가 아주 절실한 꿈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다행 중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 제 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1988년도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학력고사에 전국 차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정부에서 2등을 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는데 한 번도 집에서 돈을 받아간 적이 없어요. 장학금으로 다녀요. 저는 장남이고 저는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니는 맨날 동생 좀 봐봐라 라는 얘기하고 너는 뭐하니? 형인데 뭐하니라는 얘기 주위에 밖에 나가면
다 그런 분을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컴플렉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갔는데 전공은 저는 인도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을 인도 철학을 전공하고 저희 동생은 당연히 한양고사 전국 차석을 했으니까 서울대를 갔겠죠. 대학 생활 자체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장남으로서의 삶도 있는데 그 과정들을 혼자 겪어나가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어쨌든 졸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 소방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에 무역부, 해외 연구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맡았던 바이어가 베트남이었고 1993년도에 입사를 하고 94년도에 베트남에 출장을 나가서 첫 바이어가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요. 어쨌든 93년, 94년에 해외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삶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 비행기도 타고 나갈 수 있고 젊은 친구가 또 남들 보기에도 뭐 해외 영업한다 이러고 내세우기도 좋고 근데 그 회사가 9개월 만에 부도가 나더라고요. 저는 9개월 만에 직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서 사업을 일찍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바꿔보는 데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남들이 화려하게 생각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그 더 이상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없다 보니까 오로지 길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좀 벌고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러면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무의식 속에 있는 목표가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도가 나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템은 제가 팔던 그 소방 설비를 유통을 해서 베트남에 파는 일들을 시작을 하죠. 그게 94년 겨울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94년 겨울 95년을 지나가고 한 달에 한 건씩은 못 팔지만 한 두세 달에 하나씩 팔고 나면 그냥 집사람하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있는데 1997년이 됐어요. 1997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IMF가 딱 터집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역이었고 그 당시 환율이 700원대 1달러에 한화 환율이 2,1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 IMF 2,100원까지 올라가는 환율을 받고 나니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가세요? 거의 죽을 고비가 다 오겠죠. 700원대에 오더해놨던 것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3배를 돈을 주면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정말 사업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어떻게 이렇듯 저렇듯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밥은 먹고 살고 있는데 1999년도가 됐어요. 뱃속에 아이가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가 생겨가지고 잘 키우고 집사람하고 저는 사실은 주력의 교사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서 만나서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고 같이 뭐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몸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신체적인 변화가 자꾸 오기 시작하고 병원을 한 군데 갔는데 뭐 별 이상 없다고 해서 놔뒀는데 또 이상해서 다른 병원을 가보니까 거기서도 이유를 못 찾고 몸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임신 8개월 말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봅니다. 그랬더니 판정이 나온 게 암이래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래 놔두고 아이가 뱃속에서 크면서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산모의 몸도 같이 변하잖아요. 너무 한 6개월 정도를 놔두고 보니까 와이프는 조직검사였는데 3기 판정이 나옵니다.
뱃속의 아이는 그때 8개월이었고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바로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를 뱃속에 넣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의사는 저보고 산모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믿는 신께서 저한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산모도 건강하고, 근데 아이는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놀랐으니까 이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8개월 반 만에 조산이 돼서 나왔는데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또 한 달 반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있게 됐어요.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IMF를 맞았고, 그 IMF도 겨우겨우 어떻게든 먹고 살고 있는데 와이프는 암이고, 둘째는 튀어나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병원비는 몇백만 원씩 나오고, 근데 사업도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집안에 와이프도 봐야죠, 아이도 봐야죠. 그러니 뭐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신경 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접고 인도천학을 전공한 인문학도가 집안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백도 없고 사업은 망해서 집안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근데 다시 살아나가야 되니까, 가족들과 다시 살아나가야 되니까 접시라도 닦던가 청소라도 하던가 뭐 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국 땅에서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하기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합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제가 계속 다니던 나라니까 베트남으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남의 나라니까 남의 나라에서 제가 뭐 접시를 닦던 청소를 하든 뭐 운전을 하든 누구든 저를 신경 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이 암 수술 받은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데 거의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가면 그렇게 일손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들어가자라고 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한테 한 10,000불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꿈을 안고 2002년도에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던 그 무역유통이라는 거 베트남 바이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나 베트남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오더가 나오는데 그걸 갖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죠, 생활도 해야죠. 그러니까 참 겁이 나더라고요. 이 고정적인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베트남에서 오시더니 야, 너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걱정 없지 않겠냐. 그렇죠. 내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걸 해보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수기계 한 대를 사서 임대료를 놔주면 매월 임대료를 한 1,590 주겠다. 감사합니다. 바로 저기 있는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한 25,000불 정도 만들어서 기계를 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저한테만 얻어오나요? 해외 사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조심하라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사고 그 다음 달에 가보니까 제 길이가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죠. 다 없어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도 포기하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러고 나서는 한 2004년쯤 되니까 소방설비 제품들이 중국에서 막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는 그쪽에 판매가가 제가 사는 원가보다 싼 상황이 됩니다. 2003년 말에 살 수가 없구나, 한국으로 돌아갈까, 베트남에 남아있을까, 모든 걸 다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람이나 아이들이나 해외에 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류인데, 베트남에 있는 물류회사에 들어갑니다. 취직을 한 거죠.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좀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 통관 가세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한국 기업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통관 시스템이
이제 EDI가 돼서 키인 한 번만 넣으면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베트남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제안을 하죠. 아, 이런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머리가 아프지만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 아픈데 그거 뭐 하려고 하냐고 나 돈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큰 마음을 먹고 그 아이템을 들고 나와서 창업을 한 게 2004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저 혼자서 베트남 사람들 3명 데리고 그렇게 시작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때부터 그 일을 해주던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거래처들이 저희를 찾아주기 시작하고 2006년 되니까 금호타이어라는 큰 대기업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하면서 저희한테 첫 오더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큰 오더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처음에 받아갖고 너무너무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첫 화물이 도착하고 그걸 통관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날인데 저녁 8시가 됐는데도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현장 소장이 전화 와서 당장 뛰어들어오라고 해서 뛰어들어갔어요. 첫 카고가 공장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통관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베트남도 약간 후진국기라서 그런지 이 트럭 운전사들이 곤조라고 하죠. 승질이 굉장히 심한데 세관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는 화가 나니까 검사 끝난 차를 들고 현장에 들어가갖고는 막 차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음주운전을 해버리니까 현장 소장이 화가 나갖고 이제 거래 끊겠다고 그러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누구 남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화를 풀고 일을 시작한 게 저희 회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게 그 2006년이었고요. 저희 회사가 그나마 조금씩 이제 베트남 사회에서 통관 물류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한국의 대기업인데 이제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새로운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재고가 남아있는 건 4일치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그 화학제품 원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모자라서 공장이 쓰게 되면 하루에 40만 불씩 손해를 난대요. 근데 새로 40만 불 들어서 세워놓더라도 다시 들어오려면 기계를 다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 3일 정도의 차이가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루한가 봐요. 마이크로 떨어지면. 일주일 정도 세워놔야 되면 6, 4, 24, 7, 4, 28, 한 300만 불 정도의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 이거 그걸 처리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보니 그 배로 들어오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이 화학제품이니까 비행기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홍콩 있는 그 인근에 심천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 국경으로 이렇게 트럭킹을 하는데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국경에서부터 저희가 트럭으로 받아갖고 저희는 호치민에 있는데 호치민을 끌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국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컨테이너 방향이 그 크레인은 옛날에 60년대 쓰던 것처럼 막 하나 들면 떨어질 것 같은 거에 트럭은 이 옆에 난간들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돼지 실어 나르는 그런 트럭 같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실어 놓고 돼가지고 도저히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을 타고 3대였는데 컨테이너를 얹어서 운전사들 2명을 붙이고 2명씩 밤새 운전을 해서 내려오니까 딱 80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출장 갔다가 그거 내려보는 거 내려올 생각으로 옷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옷 정말 한 벌도 없이 80시간을 먹고 자고 차 안에서 먹고 자고 버티면서 80시간을 내려왔더니 공장이 쓰기 4시간 전에 저희가 그 화물을 집어넣습니다. 사장님은 당연히 뛰어나가고 숟가락 갖고 오라고 퍼먹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셨는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PTV 단에서는 물류를 맡겨놓으면 어떻게든 해결해주는 업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남의 얘기인데. 이게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제 역사입니다. 그래프를 올려놨는데요. 인생이라는 건 평균적인, 보편적인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이 이 그래프상에 중간에 있는 기준선, 그런 평균선, 내 위에 있었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었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다 사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저보다 나은 삶을 사셨나요? 대답할 가치도 없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삶이라는 거는 이런 평균적인 삶보다는 조금 어려운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한 분만 인정하시나요? 보편적인 삶은 아니었죠. 늘 우울한 삶이었습니다. 해도 되는 거 없고 이제 와서 지금 뭐 조금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떠들기도 하지만 저 당시 살아가면서는 참 제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안 힘드셨어요?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살아왔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드셨어요? 글쎄요. 여담상 와서 저희 집사람이 저 한참 힘들 때 동네 아줌마들하고 만나면 어떤 아줌마가 어저께 우리 식구들 외식하느라고 삼겹살 먹고 왔다.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데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우리 집은 남편 월급날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데 했는데 남들이 다 농담인 줄 알았대요. 사실이었는데 그냥 그날을 살아왔고 오늘 발끝을 걸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금 그림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연인을 만나고 안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결혼을 하고 늙어가고 누군가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같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들을 쭉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남들일까? 남들이 내 삶을 만들어줄까? 힘들다 힘들지 않다의 개념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제 삶을 여기까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살아왔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체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들을,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서 사는 사람들, 저같이 사는 사람들, 또는 뭐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로 사는 사람들, 그 누구나 다 자기의 삶들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던 그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구죠? 이것도 대답할 가치가 없나요? 누구죠? 나입니다. 나 자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자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삶이니까 그 내 삶의 시나리오는 누가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써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을 연극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고비가 있을 것이고, 위기라고 하죠, 연극에서는. 어떨 때는 환희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플롯들을 넣고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 결국은 저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을 만약에 큰 인생의 극장에서
돌아본다면 아주 연극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이 끝났을 때의 화려한 해피엔딩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에 오늘의 이 어려움들은 내 화려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본다면 내일 다가올 더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아주 완벽한 장치로서 내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힘든 삶의 과정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런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면서 살아보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무대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의 현실을 보면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힘들다고 하죠. 실질 취업 실업률이 50% 넘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좀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고 K무브를 통해서 해외에 자꾸 젊은이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만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취직을 하고 싶어요. 어떤 취직? 대기업에, 삼성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LG에도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취직을 했을 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구매팀에 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업팀에 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술직에 배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몇 살 정도 되면 나옵니까? 임원이 되는 몇 프로를 빼고,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몇 살 정도에 나오죠? 45.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아무리 길어도 50 전이죠. 근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거의 80세 평균 수명까지 가죠. 근데 내 나이 50 이후에는 나의 아이들은 다 커 있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병원비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인생의 2막도 25년, 30년이 남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높은 연봉, 또 학자금, 퇴직금, 명예. 저는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명함. 삼성전자의 명함을 갖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은 삼성 다녀라는 그 명함, 그 타이틀. 물론 그거 외에도 많은 것도 좋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퍼스트 스테이지와 세컨드 스테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나이 50 먹으면 첫 번째 자기가 하던 일에서 물러나서 두 번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이 치킨집이 될 수도 있고요,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요, 늘 많은 사람들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카페나 식당이나 무역업이나 다 뭐냐? 결국은 사업이죠. 여기 계신 누구도 그 사업, 인생의 후반전에서 사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돌아왔을 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뭘 하느냐? 자기의 주어진 분야만 하면 됩니다. 주어진 아이템, 그리고 아니면 주어진 아이템에 대한 영업, 주어진 아이템에 대한 구매, 또는 인사.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가 운영돼야 되는 큰 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죠. 저라면 도리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인원이 얼마 안 되고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무역도 해봐야죠, 영업도 해봐야죠, 격리도 해봐야죠, 회계도 해봐야죠, 은행 사람도 만나봐야죠, 거래처도 만나봐야죠, 협력업체도 만나봐야죠. 도리어 이런 일들이 내가 인생 후반전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면 조직을 관리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조금씩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대기업에 들어왔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 명함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오늘은 그래서 이런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 나는 과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행복이라는 어떤 거다? 돈이나 명예, 부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고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극본이라고 했는데 또는 책, 인생이라는 책 위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들, 무엇을 써놓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삶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큼 만족하느냐, 내 스스로에 만족해서 나타나는 나의 기쁨들이 주위 사람들을 얼마큼 밝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밝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어설프게 제가 TV에 많이 나오는 힐링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배경,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도리어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은 뭘까요? 성공은 뭡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한번 대답해볼까요? 성공 하면 떠오르는 것. 네. 졸업식? 네. 그리고 다른 분들 성공 하면 성공의 개념. 네? 이룬다. 어떤 걸요? 세워놓은 목표. 하나만 목표를 이룬다. 또 지회장님 성공 뭘까요? सक्세스. 아, 예, 석세스죠. 이러로는 세이코라고 부른다. 성공 뭘까요? 세속적인 성취욕입니다. 성취입니다. 세속적인 성취. 성공. 과연 부 또는 명예일까요? 아니면 성공. 학업의 완수. 이게 성공일까요? 아니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대표적이었던 분이었는데 가족,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정말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아까 어떤 여러분들한테 꿈이라는 걸 물어봤죠. 아,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내 회사 아니면 내 나라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성공이고. 근데 왜 그런 성공들을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성공은 어려워. 이룰 수 없는 것. 정말 100명의 사람들이 오늘 죽어가면서 과연 내 삶이 성공적이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해요. 모든 인생을 다 놓고 보고 내가 성공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인생에 자신이 없어져요. 그쵸? 그럼 내 10대의 삶이 성공했느냐, 또는 20대의 삶이 성공을 했느냐, 30대의 삶이 성공을 했느냐,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별로 물어봤을 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또 그것도 자신 없어요. 10대에는 학업, 뭐 성적, 뭐 순위 이런 거에 얽매이다. 20대에는 취직, 과연 취직 잘했느냐,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한번 또 낮춰볼까요? 1년 동안 잘 살았느냐, 1년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물어보면 아, 나 1년 동안 정말 만족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나는 금년에 1월 1일 시작하면서 금연을 약속을 했어.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금년 1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해외여행을 가겠어. 성공하기 쉽지 않죠. 꿈을 꾸곤 있지만. 조금 더 낮춰볼까요? 한 달의 목표를 설정해봐요. 한 달 정말 잘 살았느냐, 성공하는 삶을 살았느냐 물어보면 자신 있어. 만족해하는 사람들 몇 프로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의지와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주일의 삶이 자기는 자신 있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져요. 1년을 시작하면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슨 약속인가를 계속 합니다. 나 스스로가.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돼 있는 나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게을러서 안 돼. 어떤 사람은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 되라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시도하려고 해도 내 삶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내일 아침엔 무슨 수가 있어도 아침에 8시에 일어나 라는 약속을 스스로 했다고 해요. 아침 8시에 알람이 100번이 울리든 200번이 울리든 어쨌든 알람을 두고 일어났어요. 약속에 성공한 건가요? 아닌가요? 성공한 거죠. 그걸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동안 주말하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 봐요. 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저한테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좀 아침잠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했다고 쳐요. 성공한 건가요? 아닌가요? 성공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보기로 해요. 7시에 일어나기 어렵지만 했어요. 7시에 일어나서 단어 10개 외워보기. 일주일 만에 성공했어요. 성공한 삶이죠. 성공의 개념을 우리 역발상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저것도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하고 살지 말고, 나는 오늘 약속한 것도 지키고 내일 약속한 것도 지키고 일주일을 지내서도 그 약속들을, 내 입 밖으로 내놓는 약속들을 지키고 가는 사람, 늘 성공을 시켜가는 사람. 그래서 그 성공의 습관들이 내 몸에 붙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끊임없이 하는 노력들을
매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습관들이 몸에 붙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조금씩만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잖아요. 너무 큰 목표를 두게 되면 사실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크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 커지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난 안 되는 사람.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역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역으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난 오늘을 잘 살고 있는 사람. 아까 처음으로 들어서 제 삶이 힘들었냐고 물어볼 수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답은 나는 오늘 내 발끝만 보고 걸었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먼 거 생각하려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아, 오늘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젖 먹고 있는 애는 제 대학 어떻게 보내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고민이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고민을 나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 성공의 개념에 대한 선순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이상적이라는 얘기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정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저도 했잖아요. 한 반에 60명 있는 데서 45등, 50등 하던 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애 분유값을 낼 돈이 없어서 있던 사람도 아이 엄마 수술 받고 애 중환자실을 뛰어다니면서도 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왔는데 왜 못하시겠어요? 제 삶이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 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일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의 개념을 바꿔서 인생의 구조를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중에 영국의 극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결국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영국에서 가장 빛이 나려면 어떻게 되죠? 멋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극을 스스로 좀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고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걸 믿고 행복한 삶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신경 쓰죠.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 나는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허전해지고 나를 못 믿게 되고 스스로 그러다 보니 외로워지다 보니 다시 걸어나갈 힘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스스로 멋있어지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선생님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들과 면담을 하시잖아요. 가끔 하시죠? 직원들의 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형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나는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직원들과 면담을 아니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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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게 자기 아랫사람이 있어서 그 꿈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사업을 안 하셔도 내가 부서장이다. 부서장인데 부서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직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시나요? 직원들한테 관심이 없으신가요? 영주권 잘 따고 싶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나는 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뭐 어떤 집을 사고 싶다. 혹시 여러분들 직원 중에 꿈을 물어봤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의 꿈이 우리 사장님 사업을 성공시켜서 잘 살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있어요? 그 사람 평생의 꿈이 우리 사장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때? 제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회사. 그게 아니라 직원의 꿈이 우리 사장님을 잘 살게 해주는 게 꿈인 사람, 우리 보스를 잘 살게 해주는 게 꿈인 사람, 같이 잘 사는 게 꿈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을 잘하는 건 누구 꿈이죠? 사업을 잘해서 성공시키는 건 누구 꿈이에요? 사장의 꿈이죠. 사장의 꿈입니다. 제 예를 들면 제 꿈이죠.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이거는 누구의 꿈이죠? 제 꿈이죠. 저희 직원 중에 아무도 제가 그 꿈을 꾸는데 그게 자기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잘 키워 쓰겠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의 꿈들을 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급여를 받을 사람들 앞으로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내 꿈을 정말 잘 완성시키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커나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직원들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 직원의 꿈이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꿈은 아니지만 이 회사가 잘 돼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 회사를 키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원의 업무 능력,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더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대표들은 그런데 그 꿈들에 대해서 들어봐주고 같이 키워나가려는 노력들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사업, 내 꿈인 내 사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나와 하나로 만들어서 회사의 꿈이 최대 공약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잘 커져나가지 않을까요? 나눔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회사를 좋은 복지를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됩니다. 약속을 뱉고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면 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거를 늘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 되고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돼버리고 나면 그것은 저의 인생 전체의 제 운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업하는 방식 또는 실질적으로 이루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10분만 제가 깨알같은 제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웬 강의 중에 논문이냐 싶죠. 저희 베트남 직원을 제가 2010년도에 한국으로 보냈어요. 저하고 창업을 같이 했던 직원이에요. 베트남 첫 번째 직원인데 한국의 항공대학교 항공물리학과 MBA를 보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돈을 다 냈고요. 결혼을 했던 친구인데 베트남 생활비, 한국 생활비를 다 내줬습니다. 저하고 6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였는데 학위를 받고는 저한테 고맙다고 여기 편지를 써서 줬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친구 보고 갑자기 2010년에 야 너 일로 와봐 그러고 왔는데 여자 직원이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야, 너 한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갑자기 왜 공부를 하고 그래? 너 원래 석사학위 받고 MBA를 하고 싶었다며. 아 그건 그런데 왜 갑자기 가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첫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가는 거는 좋은데 조건이 뭐냐? 갔다 오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느냐? 제가 깨알같은 제자랑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좀 멋있는 답변을 합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내주는 거는 그동안 5년 동안 네가 해준 데 대한 선물이다. 네가 그동안 고생을 해서 회사를 이만큼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한 선물로서 너에게 줄게. 사실은 선물인 게 아니고요. 조금 걸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와서 그만두고 가는데 뭐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남의 나라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말이라도 좀 멋있게 해줘야죠. 괜찮지 않았나요? 선물이다. 제가 이거 말고 지금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세관 공무원들을 한국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에 MBA를 보내고 있습니다. 5년 프로젝트고요. 10명을 보내는데 학교하고 다행히 얘기가 돼서 학비는 학교에서 내주기로 하고 저는 생활비만 지원을 하는데 약 20만 불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또는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후진국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게을러. 아 머리 나빠. 머리 나쁜데 말도 안 들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196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게을러. 아 머리 나빠. 머리 나쁜데 말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요.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교육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진화된 상황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시켜주고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제가 통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은 24시간 페이퍼리스로 키인만 하면 다 통관이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베트남 직원들한테 수차례 해요. 근데 한참 얘기하면 아 네 그래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24시간 하는 얘기가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5명씩 한국으로 직원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올해 40명째 갔는데요. 가서 세관도 견학을 시키고요. 물류부서도 견학을 시키고 왔어요. 오니까 눈이 동그랗게서 오더라고요. 아, 사장님께서 24시간 돌아가고 페이퍼리스로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베트남 직원들한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아무 소용없던 것들이 그들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그 다른 베트남 직원들에게 베트남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회사의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는 직원들에게 나눠줬지만 그 나눔에 대한 결과는 누구한테 왔을까요? 저한테 왔겠죠.
어쩌면 이런 나눔들은 그 사람들을 위한 나눔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나를 위한 나눔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경험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루게릭병 아시나요?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돌아가셔야 되는,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이 되지 않은 병이에요. 2007년도에 발병을 하셨는데, 이제 발병을 하신 거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베트남에 한번 다녀가고 싶다고 해서 잘 못 움직이시는데 오셨어요. 근데 마침 오셨을 때 저희 직원들 그때 2007년부터 회사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직원들 전체를 데리고 워크숍을 갔어요. 나트랑이라고 보통 하는 휴양도시. 그때 직원 수가 한 25명 정도 될 때였어요. 아버지도 오셨고, 아버지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시고, 직원들하고는 처음으로 연수라는 걸 봤고, 저도 조금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좀 뿌듯하고. 술을 먹다가 실수를 합니다, 제가. 큰 사고를 치죠. 아버지 뒤에 계신데, 자, 직원들이 있는 데서, 야, 회사 잘 되면 얘네들 다 데리고 태국으로 워크숍 가자. 사고 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베트남 직원들 전부를 다 데리고 태국으로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속에 있지만 잊고 살았었어요.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2011년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는데 하늘 가장 높은 데 떴을 때 왜 하필 그때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 앞에서 했던 마지막 약속이 생각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했던 약속이. 4월 26일 날 돌아오고 나서 이거 저희 전 직원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세 그룹으로 갔는데 세 그룹 중에 1조 사실입니다. 오자마자 비행기 티켓 다 끊으라고 여권 만들었습니다. 하필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 수가 120명이더라고요. 120명 직원 중에서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본 사람 물어보니까 90%가 안 타봤더라고. 120명 여권 다 만들고요. 비행기표 다 끊어서 회사 저희 물류회사니까 업무 공백을 줄 수가 없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갔다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면 행동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가능하면 저는 많은 것들을 말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은 입을 밖으로 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하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경험에 대한 얘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매년 워크숍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교육재단에서 하는 강사들을 모셔다가 매년 워크숍을 2박 3일 하고 판매 워크숍도 하고 서비스 마인드 교육도 하고 저희 회사 내에는 한국어 강좌 따로 있고요. 영어 강좌 따로 있고요. 매년 5명씩 한국으로 연수 보내고요. 지금 대학원 2차 보낼 사람 준비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교육시키고 경험시키고 그들의 꿈들을 극대화시켜줄 때 여러분들이 함께할 직원들의 꿈이 극대화됐을 때 그 극대화된 꿈이 나의 꿈과 함께 맞물렸을 때 회사도 잘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은 대표 사원일 뿐입니다. 앞에 걸어나가면서 길을 열어주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께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걸 그때그때 표현해 줄 수 있는 저 4명이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저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직원들입니다. 아직까지 같이 있고요. 저희 회사 창립 10주년 할 때 금으로 된 제가 그 열쇠를 하나씩 만들어줬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함께 해야 될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창업을 하셔서 이 일을 하셔도 또는 취직을 하셔도 일을 하셔도 늘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지내면 회사가 조금 더 부드럽고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 질문을 해요. 또 그렇게 하고 돈 벌겠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너 그렇게 돈 벌겠냐? 네 돈 되겠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백사장에 갔어요. 백사장에 가서 백사장에 있는 모래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장 많이 퍼봐요. 다 네 거다. 이게 현실성이 없죠.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다이아몬드를 다 쥐어봐라. 쥐는 만큼 네 거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한 손을 쓱 집어넣어서 다이아몬드를 움켜줍니다. 최대한 많이. 움켜쥐다 보면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쥐는 만큼이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10명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에 갑니다. 10명이 손을 쭉 펴고 한 사람이 그 손 위에다 다 얹어보기로 해요. 10명의 손을 모아서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이 이야기도 드리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손을 폈을 때 그 위에 가장 많은 것들을 얹었을 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내 꿈을 키워주고 있던 직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파일을 한꺼번에 키워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길로 조금 더 나가보면 어떨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상은 우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가보기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가보지 않은 것일 뿐이죠. 가다 보면 그 이상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이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거 넘어갔는데 어떡하죠? 직원들한테 저런 얘기를 해요. 돌아왔어요. 이렇게 막 복지 신경 쓰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런 얘기들 하는 거야. 니네 9번 가게만한 포딩 업체에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그렇게 퍼주느냐. 그러고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희 베트남 직원들도 다 불러놓고 훈계합니다. 야,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니네가 조그마한 9번 가게에서 돈 다 벌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쓰면 니네 뭐 먹고 살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회사 뚝딱 망하면 밖에서 뭐라 그러냐면 커봐라, 지거 안 챙겨놓고 니네 다 퍼주다가 망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내 다음에 오는 한국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절대 베트남 직원들한테 복지 신경 안 씁니다. 왜? 신경 쓰면 망한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니네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너희의 자식들도 그리고 너희 친구들도 좋은 투자자들 만나서 지금처럼 복지 받아가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겠느냐라고 열심히 저는 협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에 대한 얘기 하나 해볼 거예요. 아까 지금 벌는 거에 대한 나눔에 대한 얘기했지만 더 다른 나눔에 대한 얘기. 옥타라는 조직도 하나의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을 하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인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얘기들도 들리곤 합니다. 인맥을 만들려면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밥도 한번 사야 되고 술도 한번 사야 되고 내가 동생들 이렇게 좀 어울러주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해야 되는 게 인맥.
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맥이라는 것들은 그냥 한정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근데 과연 네트워킹이라는 건 어떨까? 중요한 건 나눠주는 것이 돈이나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발전돼가는 사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얼만큼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나눠갈 수 있을까? 이 옥타바 차세대 교육스쿨이라는 것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생뚱맞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둘씩 나눠가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살게 하는 정보들을 나눠가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표본적인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별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정보. 파스타를 만드는데 파스타면을 3분 50초 끓이면 맛있더라라는 그런 정보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100명의 사람들이 100명에게 나눴을 때 우리는 알지 모르던 못하던 99가지의 정보들을 새롭게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나눔들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몸소 습관시키지 않으면 나이가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는 머리도 붓고 얼굴도 붓고 마음도 굳어버리기 때문에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나눠가는 네트워킹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가면서 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정보의 나눔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정보와 네가 가진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사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아예 처음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아직 총각이신 분? 이 중에서 여자친구 있으신 분? 이거 다 내리죠? 아,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가장 큰 걸 해줘봤어요? 아, 명품백. 돈 많네. 그럼 여자분 중에서 아직 미혼이시고 남자친구 있으신 분? 미혼이 없으신 건가요? 남자친구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결혼하신 남자분 중에서 와이프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이벤트를 해봤다.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상진이는 어떤 이벤트를 해주던가요?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죠. 명품백 해주니까 여자친구 좋아하는데. 아, 싫대요? 왜요? 아, 지금 자기 여자친구 자랑하는 거죠? 그 틈새를 타서. 그러면 그 전 상황으로 가서. 명품백을 준비할 때 어땠어요, 기분이? 설레죠? 기쁘기도 하고, 상상도 하고, 여자친구가 받으면 기뻐해서 나한테 뽀뽀라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보고.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하건, 플라토닉이든 아가페든, 에로틱은 뺄게요. 사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랑은 늘 이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가페, 플라토닉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벤트를 여쭤봤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 준비를 했어요. 꽃을 사기도 하고 반지를 사기도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내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걸 주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쁘죠? 누가 기쁜 거야? 주는 내가 기쁘죠. 아, 뿌듯하고, 아, 난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 그 하물며 이타적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여자친구가 또는 그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해도 명품백 준비해주지 않아요. 정말 맞아서 죽기 싫지 않으면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사람조차도 이기적으로 하는 게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나, 아주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모든 세상에서 중심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 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람조차도 이기적으로 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을 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남들 볼 때는 웃고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웃고 있고 집에 들어와서는 울고 있는 내 스스로를 늘 위로하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잘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하루하루 자신과 약속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성공시키면서 늘 자기가 귀중하다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기적이라는 얘기들이 왜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내 자신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 중요한 거는 팀이랑 같이 일하는.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죠?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는 어떻게 벌죠? 무언가 판매를 하면서 벌죠. 서비스를 팔던, 아니면 내가 제조한 물건을 팔던, 그쵸?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 있나요? 사기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뭔가를 팔면서 자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판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영업이라고 하죠. 영업이라는 게 뭘까요? 영업 또는 마케팅. 영업은 뭘 파는 걸까요? 제가 답 다 드렸잖아요. 서비스를 판다, 물건을 판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돌이켜보면 판매한다는 것, 무엇을 산다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삶을 사는 사람이 돌아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또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면 정말 믿고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서 사는 그런 구매가 되었을 때, 이거는 원래 500원짜리인데 100원에 팔겠습니다 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써 강력한 판매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고 꿋꿋하게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조차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면, 구매를 하는 사람들 또한 저 사람이라면 믿고라는 전제로서 사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기적인 나의 모습들을 조금 더 건전하고, 조금 더 이상적으로, 조금 더 자신있게
스스로를 믿어가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꿈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행복을 만드는 것들은 누구? 저 자신이고요. 제 자신이 삶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면서 그 삶의 중심에 주인공이 자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아름답고 하루하루 자신을 믿고 오늘의 발끝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했을 때 저는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일의 과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 가끔 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인간도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의 발끝을 걸어서 나가다 보면 내일은 분명히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5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50억 중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부모님, 내 가족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나만큼 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은 그 어디에도 없고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들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옆에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뛰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